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경제 수장을 잇따라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미국과의 이야기를 보면요.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외환 시장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외환 시장이 다시 1,500원대, 원달러 환율 1,500원대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에는 그러니까 매년 200억 불 투자가 나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나 이제 중동의 어떤 전쟁 관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달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서 이제 통화 수합이 거론된 것이 아니냐. 사실 지난해 9월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화 수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사실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또 외환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200억 달러 가량의 투자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윤철 부총리가 몇 달 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의 반응은 그랬다고 하죠. 한국 외환 보유고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 이미 달러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 오히려 조금 더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통화 스와프 체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통화 수합이란 것은 그 글로벌 금융 안전망 중에 하나인데 최종적인 문제,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효과를 발행한 제도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은 단기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미국에서 안정적인 환율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기존에 고정된 환율로 빌려주면서 이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통화 수합이 있으면 결국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의 달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쓰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죠. 뭔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그러니까 양국의 중앙은행 혹은 양국의 정부가 이거 달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급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금융 안정망 중에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발동되는 이런 시스템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통화 수합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기축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그다음에 그러니까 EU죠. 그다음에 스위스 등 이런 기축통화국에 대해서는 상시 이제 통화 수합을 하면서 기축통화국 간의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단 자체의 목적이 평상시 달러 안정이 아니라 이제 긴급한 상황에 달러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를 상설하는 데서는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끼리는 이미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자면 평상시에 쓰는 어떤 방법은 아니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좀 상시화를 꺼리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만나서 경제 협력 방안 논의한 걸로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들을 오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지금 미국에 관한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보다 예전에 흔히 말해서 한한령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결국은 공동의 인식 그러면서 경제, 산업, 문화까지 공통의 협력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으로 이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과정을 이해해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또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문화 시장이라든지 다른 것들 또 개방해야 될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워낙 이제 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 동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 역시 한국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예전에 사실 문화가 닫힌 것들 같은 것들도 열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자 이것이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미 투자 규모가 워낙 또 대규모이다 보니까 안전장치는 필요한 상황이겠는데 환율이라도 좀 안정이 돼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환율이 다시 1,500원을 앞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만큼 빠르게 끝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이 나가는 것들, 원유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가 나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금 전에도 미국의 물가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뭐 생산자 물가지수 6%가량 올리면서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미국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거나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폭은 한국보다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요.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가 보다 지금도 높은 상황인데 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같은 걸 겹치면서 환율이 뭐 1,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빨리 일단은 전쟁이 끝나면은 좀 해소가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꺼지면서 흔히 말하는 원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금리 하락의 어떤 금리 혹은 하락이라든지 금리가 상승하지 않은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 흔히 말하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흔들리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얘기했으니까요. 또 관련해서 증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24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수치가 나오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연일 순매도하는 경우들이 덜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튼 외국인의 이런 연속 순매도 뭐 환율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5일간의 매도 전에는 또 많이 샀다,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루에 14%, 15% 이럴 정도로 오를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올랐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에 다다르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환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가격이 싸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가격이 좀 고점이 되면 팔고 다시 싸지면 사고 이런 순환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관이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이제 주식들을 파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에 의한 것이 아니냐 결국 좀 수익을 실현하면서 다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또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개인들은 아무래도 기관이 주도적으로 주가를 좀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휘두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매수의 규모라든지 매도의 규모 같은 것들, 공매도의 규모 같은 것들이 개인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휘둘리는 이런 양상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이 커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응 방안들, 흔히 말해 전략 역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양쪽으로 커졌을 때 수익을 안전화하는 전략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변동성이 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서 주가의 변동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를 듣고 증시에 처음 발을 들인 투자자분들도 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이나 뭐 전망 같은 걸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러죠. 결국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것들은 개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거금 비중 같은 것들이 있고 개인이 또 트레이딩 하려 그러면 흔히 말해서 몇 년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기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도 벌어지지만 흔히 말하는 수익들이 정해져 버립니다. 수익들이 정해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작은 수익이라도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목표 주가라든지 목표 가격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매수 물량이 많이 나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S&P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좀 비관론자들도 S&P 500이 8,300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시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워낙 좋은 업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 이 영업이익이 주가가 반영이 되면은 큰 기업이 중심이 된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런 큰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신다 그러면 주가가 또 상승하려는 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고 시장이 뭐 기대치 같은 것도 많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것들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들어 증시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사이드카라는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 1년 내내 보기 힘든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벌써 15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요. 이게 그 사이드카라는 거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이 보통 현물보다는 좀 가격 변동성이 큰데 전날에 비해서 5% 정도 움직이게 되면은 사이드카 발생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5년에도 몇 번 발생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그때 8월 달에 이제 관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발생하긴 했는데 올해는 뭐 항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이제 5월인데 15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사이드카라는 것이 지수의 변동성이 커야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커야 발생이 되는 건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뭐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체 지수에서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이드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것도 많지만 또 내려가는 일들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카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사이드카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매 효과 같은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매매를 일종의 스탑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좀 주가를 안정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나 워낙 이 지수의 중심이 되는 지수의 변동폭을 키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현대자동차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이드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 32분 정도 뒤면 오늘 장의 방향성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좀 글로벌 경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생산자 사실 주가 자체는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가량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S&P 500의 한 3분의 2 정도의 주식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AI대로 간다. 나머지 또 소비는 소비대로 간다라는 약간의 여기도 양극화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부분들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은 뭐 주가상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위축된다는 말은 조금 좀 심한 얘기고 주가 상승에 이렇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하게 되면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은 흔히 말하는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수요가 위축이 되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지게 될 텐데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AI 관련 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적 자본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 소비가 아닌 이제 기업 측에서 계속 수요를 일으키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이런 경향성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게 나면 우려가 되는 것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이 좀 끝난 게 아니냐, 금리 인하가 끝나고 혹시나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시장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금리 혹은 물가의 움직임과 별개로 AI 쪽은 계속 영업이익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물가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